처음 그 광주가 있던 해는 대학 4학년 때죠. 4학년 때 제가 이제 해인사에서 겨울 내내 공부를 하다가 1차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짐을 싸서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얼마 안 돼서 그 시위가 이제 굉장히 격렬해지는데 제 모교가 한양대입니다. 제가 올라와서 있었던 곳이 학교 고시반 기숙사였어요. 고시반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집에 가라 이제 그러는데 딱히 이제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학교 기숙사나 절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가도 제 방이 따로 있거나 하진 않으니까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총칼을 든 군인이 제 학교 앞을 지키는 거예요. 이 대검을 이렇게 장착을 한 채로. 그래서 외출하고 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학교가 곧 내 집이니까. 그래서 기숙사로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교문에서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내 귀가하는데 가려고 하는데 무슨 권한으로 막느냐라고 막 대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군인이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보내주더라고요. 이제 제가 거칠게 따지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선배의 친구였어요. 이 군인이 저가 그렇게 대항하는 것을 여기 한양대 법대 고시반 기숙사생이라 하니까 보내준 거고, 보내준 후에 저의 선배한테 전화를 했던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저런 태도로는 언제 어디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저는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서울역 앞에 그 학생 시위를 차를 타고 이제 지나가면서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때 이른바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봄이 올 수 있나라고 이제 그걸 요구하는 그런 시위였죠. 그러니까 그 5.18까지 가기 전, 그 전 상황에서 서울역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는 건데, 그때 저나 또는 저의 동기생들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저 시위를 트집 잡아서 12.12를 일으켰던 그 세력들이 다시 그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 핑계로. 그래서 한편 주장은 강경하지만 어떤 빌미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점차 이렇게 5월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드디어 이제 5.18이 일어났을 때는 저는 이미 또다시 그 짐을 싸가지고 또 공부하러 이제 갔었던 때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5.18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제가 그 당시는 들을 수가 이제 없었던 거죠. 없고 나중에 제가 몇 년 세월이 지난 후에 황석영 씨의 죽음을 넘어 그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을 바로 구해서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건 이미 몇 년 지났을 때이지만 내가 그때 내 공부에 몰두하느라고 이때 이런 내 마음속에 빚짐이 있었구나,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책을 봤을 때 무렵이 바로 이 불온서적이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당할 뻔했던 그 서점에서 그 책을 제가 손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와 목숨을 바친 이 분들에 대한 나는 그 무한한 빚짐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당시가 건국대 사태가 있었어요. 전두환 정권이 아마 제2의
그러니까 영구 독재의 길로 가기 위한 빌드업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건국대 학생들을 자익 용공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한 1,500여 명을 구속하게 되죠. 그 무렵인데 전국 서점에 그 불온 서적을 압수수색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당직 판사이던 날도 불온 서적이라고 하면서 영장 청구가 들어왔는데 대체로는 제가 알고 있는 책, 또 하나의 양식이 되는 책, 뭐 그 당시는 지식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갈증이 날 정도였기 때문에 익히 읽었던 책들이죠. 그 가운데는 난소공,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었죠. 그런 베스트셀러 소설책도 들어있고 해서 이게 공안몰이 한다고 이런 책들을 압수수색한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책에서 이제 그 분서갱유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웠잖아요.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그 위협이구나 생각하고 영장을 기각했죠. 기각하면서 이거 공안 사건으로 올라온 거니까 그냥 기각할 수는 없고 좀 자세히 이유를 달아야 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세하게 그 기재를 했어요. 어떤 부분이 불온 세력이라고 하는 것인지 뭐 그런 감정을 해본 것도 없고 뒷받침할 입장도 없다. 그래서 이 서적을 불온 서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제라는 취지로 제가 이제 영장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튿날 출근을 했는데 법원장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사로 치면은 막 부임한 교사가 가장 아이들 동심을 살피고 원칙에 철저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막 부임한 병아리 판사로서는 그냥 그 배운 대로의 원칙이 훼손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원장의 그런 간섭도 이게 판사 개개인의 양심을 침해하는구나. 이게 부담스럽게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저럴까 생각했는데 봤더니 아무도 그날 밤에 전국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람이 저 말고는 없었던 거예요. 그분은 비교적 그 점잖으신 말씀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빛이 저한테 들켰던 거죠. 나를 좋지 않게 보고 있구나. 다만 이분이 워낙 점잖으신 관계로 표현을 못 하신다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일어났고요. 이제 공안몰이가 드세니까 학생들의 시위도 격렬해지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어느 날 제가 역시나 그 학생들이 이제 시위로 그 잡혀왔는데 제가 이제 영장을 이렇게 기각을 하게 됐죠. 됐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다시 그 영장이 다시 이제 발부가 된 거죠. 발부가 돼서 봤더니 그 제가 기각한 그 영장에는 제가 자세히 이제 그 사유를 다 써놨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음 날은 그 당직 판사가 또 바뀌었어요. 지금과 같이 영장 전담 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판사들이 낮에 그냥 근무하다가 돌아가면서 야간 근무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야간에 주로 영장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 사유서를 자세히 달아가지고 이제 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바뀐 날 다음 날 담당 판사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주판사 어제 그 영장 기각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이게 재청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판사한테 기각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기각 사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기각을 하면 영장을 기각 사유에 지적받은 걸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재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마치 처음 청구하는 것처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기각한 영장을
보완을 할 실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종전과 똑같은데 그냥 새로 청구하는 것처럼 사유 보완 없이 지적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그걸 폐기해버리고 다시 청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난 뒤에 이제 출근하자마자 따졌죠. 아무리 시국이 그러하다 그렇지만 판사가 영장 기각하면서 소명이 덜 됐다 하는 것을 지적했으면 그걸 보완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해서 아무런 보완도 없이 완전히 새로 청구한 것처럼 하느냐, 이게 공문서 위조 아니냐,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니냐, 이렇게 이제 따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경찰서장이 항의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장을 기각을 딱 하고 나니까 그 경찰서장이 우리가 애를 써서 간신히 잡았는데, 이거 시위하는 학생들을 간신히 체포를 했는데 판사가 국가관이 부족해가지고 생각이 없어서 이걸 기각을 해서 풀어줬다,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굉장히 그 야심한 밤중에.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걸 그 검사의 지휘를 받으세요. 영장 청구권자는 검사이시지 경찰이 아닙니다. 점잖게 이제 정중하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튿날 그 영장을 제가 기각한 거를 찢어버리고 새로 청구했다는 사실을 막 따질 때 우리 법원장이 어떻게 저한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니 아버지 같은 경찰서장한테 무례하게 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그 법원장의 엉뚱한 그 지적 때문에 이제 제가 다시 부장판사님한테 가서 거칠게 이제 항의를 했죠. 아니 부장님, 이게 그 법원장님이 저한테 지적한 게 이런 건데 이게 너무 참을 수가 없다. 부장님이 이제 제 편이 돼주세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 부장님도 말이 안 되는 이 황당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사건이 공안 사건, 시국 사건이다 보니 더 이상 제 편이 돼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튿날 그 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것처럼 판사를 속이고 영장 발부를 받아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법원장의 그 개입은 이제 굉장히 노골적이고 그 사법 조직 안에서의 사법권 독립성을 하나의 위계 질서에 따르는 공무원처럼 침해하는 일이 그 당시는 다반사였는데, 거기서 저항을 하고 버틴다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좀 모난돌이 정 맞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빌미로 판사가 평균적인 그 판단력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사 그 고가라든가 평가표에 그렇게 기재한다든가 해서 굉장히 인사 불이익도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주 위험한 그런 시국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수모를 감당하고 이런 불편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그만한 권한이 있기 때문인데, 내가 내 책무, 권한을 포기하면 결국 피해는 나를 의지하고 있는 그 재판받으러 온 국민이 당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러한 결기를 계속 부리면서 결코 이제 물러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초임 시절을 보냈습니다. 거의 99.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개밥의 도토리 같은 제 상황이 나중에 이제 그 공안 통치가 점차 이제 심각해지면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뭐 심지어 뭐 약사님들까지 참가를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넥타이 부대도 동참했다라고 하고, 그 무렵에 전국 법원에서 판사들도 연판장을 돌렸어요. 참 이례적인 거죠. 지금의 이 내란 사태에서 법원의 풍경하고
많이 달랐죠. 소장 판사들 중심으로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 사회 대열에 판사들도 동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약간 개밥의 도토리처럼 이렇게 눈에 띄게 뭐 이렇게 자주 그런 시공영장을 기각하고 또 그걸 논리적으로 맞서고 이런 몇 차례 그 모난돌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 법원장이 제가 춘천법원에서 이제 춘천법원은 강원도 법원의 하나의 그 맏형격이죠. 그럼 강원도 전역에 이걸 연판장 돌리는 운동을 제가 나서자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주어진 권한에서 제 어떤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런 것으로 어떤 인권과 정의를 지킨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상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혹시 연판장에 서명 안 할 거예요? 라고 어느 날 제가 제 편에 서달라고 호소했던 그 부장판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약간 이렇게 좀 골이 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영장을 기각한 줄 알면서 주판사가 영장 기각했는데 그럼 같이 기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소명이 안 됐으니까 찢어버리고 다시 재청구가 들어갔으면.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다시 발부를 했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어요. 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런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법 절차적인 불법과 이 위조 공문서를 통해서 올라온 영장이라는 거를 다 용납해 준 그 동료 판사들도 저는 힘들었어요. 그러나 뭐 인간적으로는 서로 친하게 잘 어울렸죠. 연판장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법원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숟가락 얹는 것이지. 법원은 마지막에 자기 권한으로 최후의 보루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왔을 때 최후의 보루다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그 사회 분위기를 틈타가지고 숟가락 얹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욱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밥상에 숟가락 얹는 일은 안 합니다. 그 모든 걸 함축을 해서 서운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일 마지막에 그 국민을 지켜야 될 최후의 인권적 보루가 당신들인데 왜 그걸 외면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연판장을 돌리고 했는데 그 사회 운동에 뭐 때문에 숟가락을 얹느냐, 그 일 하라고 판사가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저 나름의 이제 저항이었던 거죠. 정계 입문을 안 했다면요, 그냥 그 법원 안에서 이제 계속 적어도 다락방의 엘리트, 법전만 파고 있는 그런 판사이기보다는 사회 정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해주는 법 해석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진전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판사로 남았었겠죠. 사실은 법원에 있으면서도 할 일이 무궁무진 많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은 법 해석을 하고 그걸 적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법 해석이 올바르거나 정의롭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사법부에서 입법부로 옮겨왔지만 본질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법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또는 어떤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응을 해주고 그게 책임을 져주고 하는 좀 더 포괄적인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의 영역이라면 이제 사법부에서는 그 법 해석을 정의롭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법을 기득권 카르텔에 복무하는 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는 방패가 돼버렸다 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제가 지금 과거에 이것은 군부 독재의 하수인 노릇을 해줬다면
그러니까 법률적인 집사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들을 법률적으로 법을 통치의 도구가 돼서 통치를 정당화시키고 반면에 국민의 인권을 지키지 않은 그런 사법부였다면 지금은 엘리트 기득권 집단의 철저하게 이익을 사수해주는 그런 방패로서의 사법부는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상의를 드리지 못한 채로 왜냐하면 상의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공개적인 반대를 하실 것이 예상이 돼서 그러면 정치를 돕겠다고 했는데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이제 정치 쪽으로 결행을 했을 때 이제 가장 상심하신 분이 제 친정 아버지셨거든요. 딸의 성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너가 항상 그 정의로움을 쫓아가고 하니까 너 같은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되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게 내 바람이었다. 나의 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정부가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후보 전국적으로 사건들을 달리고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정말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있었나? 탄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